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실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9월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단합회 겸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그 학창시절에 읽었던 추억의 만화책도 읽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법무사님들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좀 자기는 했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법무사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고 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그 보니까 달려라 한이도 있고 외인무당 그죠? 그게 공포의 외국무당. 뭐 시대별 만화, 네. 네. 만화의 변천사 이런 것들 웹툰까지 아무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라는 제목으로 이것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자, 유병일 법무사님이죠. 유병일 법무사님이 쓰셨던 얘기인데, 자, 제목이 망자였던 어머니 48년 만에 살려낸 아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사망 신고가 되었고 이것을 사망 신고가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한 거죠. 자, 요 결과까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의뢰인은 처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너무 허술하다. 신청 취지하고 이유가 너무 허술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일 법무사님을 찾아와서 의뢰를 하였는데, 자, 서류를 찾아보니 어머니가 74년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년도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망 신고가 허위 신고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병일 법무사님이 그 선례를 찾았어요. 호적 선례 2-451호에 의하면 허위의 사망 신고에 의해 생존자가 호적상 제적 처리되어 있다면 호적 정정 신청을 통해 제적 처리된 호적을 부활 기재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통해서 두 번째 다시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각하가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좀 늦어졌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혼인을 하였으니 사망이 말소가 되면 중혼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서 이 현재 부인의 확인서를 받아오라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중혼과 관련된 얘기를 또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다시 세 번째 호적 전적 신청을 해서 결론은 마침내 어머니를 제목대로 살려냈다는 얘기이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주목 2 법률이죠. 자, 주목 2 법률에서 보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 웅 교수님께 쓰신 것인데, 사법 입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 입원 절차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써주신 내용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률 고민 상담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중앙예의 엄덕수 법무사님이 써주신 글인데, 이번에 좀 게재된 게 이 가족관계와 관련돼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이 다른 공동 상속인 누님이 생부 생모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냐, 그죠? 친생 부인의 소냐, 이런 것 등인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엄덕수 법무사가 써주신 글이죠. 채무자가 민사조정 확정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민사조정 확정 후가 아니고 일단 채무가 있는 사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했을 때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을 때 얘기겠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상속 포기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그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 포기를 받는 건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였다면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중앙의 김종준 법무사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Q&A죠. 실수로 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이행 공고 결정문을 받아 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이러실 때 누락된 채권자가 집행을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청구 이해소냐, 면책 확인해소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써주신 글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써주셨는데 이게 좀 첨예한 거였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기간에 임차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자,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린 거죠. 팔아서 결국은 새로운 매수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종전 임대인이 아직 계약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자기가 이 집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갱신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니까 이것도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슈와 쟁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후 이슈와 쟁점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생활법률지원 TF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여론 전문 조사 기관인 갤럽을 통해서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님이신 오영나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법잘알, 국민 스스로가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국민의 11.8%는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대다수인 54.2%는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대부분은 법을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12%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의 법적 지식을 어디서 습득하는지 정보를 듣는지에 대해서는 1위가 인터넷, 2위가 TV, 3위가 주변 지인들이었습니다. 좀 약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 국민들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상담을 의뢰하는지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네이땡인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2위가 법무사, 3위가 변호사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문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전문가한테 위임하는지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바람직한 위임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이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에 부당하거나 제한이 있는 것을 철폐해야 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이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영나 법무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7일 검사와 사법검찰 간의 상호 협력, 일반 수사 준칙 규정에 관해서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23년 8월 1일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는데 이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신 김강현 변호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 수사의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재수사 요청권의 강화, 세 번째가 고소 및 고발의 접수 의무 명시, 이런 것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수사의 효율성 제고, 수사 절차 지연의 방지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김강현 입법조사관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바로는 이 한국의 수사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신무가인 법무사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 줘야지만 이 수사 체계를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성년 후견인인 의사 무능력자 피해자를 대리해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정민 법무사님께서 판결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자전거를 운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보행자분께서 넘어지면서 뇌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니까 공소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이 상고심 역시 상고 기각이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만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라도 대리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명확성, 절차의 안정성을 주시한 판결인데 우리 문정민 법무사님께서는 5분의 반대 의견과 같이 성년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적 심체를 거치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대리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련 내용이 판례로 나왔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새 법령 시행에서는 뭐 가볍게 보면 청소년 활동 참가자의 사망 상해 최소 보험금이 뭐 인상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있었고요. 좀 그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그 감염병 예방 접종을 받은 근로자 있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새 법령 시행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해 사건 수임기입니다. 나해 사건 수임기도 또 어떤 파트일까요? 이것도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봤더니 우리 엄마가 아닐세 이런 거죠. 다른 엄마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생모를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다 이거겠죠. 그러면 자. 거의 다 지금 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존부 확인의 소로 가능해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라는 결과는 이렇고 과정을 보면 의뢰인의 어머님은 자기를 낳았을 때 그 의뢰인의 남편은 유부남이었어요. 자기의 친생자로 친구하면서 원래 부인을 어머니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생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였다는 얘기입니다. 9월호에는 그 신문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9월은 가정의 달. 9월이 가정의 달인가요? 천고마비의 계절 아닌가요? 다음 코너는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 선택된 법리, 자,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자, 제목이 보면 한국 지점 설립으로 인연, 지금은 인생의 멘토. 예. 내용을 보면 자, 외국 회사가 한국의 지점을 설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투자금융 기물을 고려해서 외투법인 등 영업소 그 형태 중에 자, 하나를 정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느낌 같아요. 그 외국의 소를 가져오려면 아포스티를 받는다든지 뭔가 되게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문은지 법무사님이 되게 친절하게 화도 안 내고 그죠? 꼼꼼하게 거의 다 자기가 손을 쓰지 않도록 다 일을 해주셨던 느낌 같아 보여요. 네, 다음은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원수와 형제라는 제목으로 강석근 법무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강석근 법무사님은 울산지방법원의 민사소액 사건의 전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원수지간보다 못한 형제 사이의 소송을 조정을 통해서 화해로 풀어가신 사건을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에 좀 심각한데요. 한국인의 갑질 문화, 일상적으로 만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요즘에 학부모 갑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뉴스를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갑질은 일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 갑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 또한 갑질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갑질이 선행되는 바탕에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행동하는 권리는 당연하고 남은 무조건 나의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남보다 위에 선다고 해서 절대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갑질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갑질은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갑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AI로 대체되지 않을 인재, 린치핀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글인데요. 그 린치핀이란 원래는 기계나 장치의 중심부를 고정하는 핀을 의미합니다. 그 세스 고딘은 이제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을 열심히 하거나 회사의 규칙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로봇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는데요. 어떤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반드시 해내고 마는 체인지 메이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 린치핀이라고 하는데요. 린치핀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천재성을 깨울 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린치핀의 이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심폐력 강화 운동을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사가 사는 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이후에 올 3월 2일 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7월 5일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 28명의 상담위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중 제일 많은 12명의 법무사님이 활동하시는데 오늘 법무사가 사는 법 주인공은 부산의 박성진 법무사님이십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막대한 채무를 진 개인,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파산, 회생 절차가 있음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근데 막상 이런 채무를 진 분들은 이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빚도 빚이지만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많은데 이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 막연했던 불안감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해주고 계십니다. 이 법무사 12분 역시 전부 다 실무 경험이 많으신 법무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이 현실적인 쟁점 부분, 또 현실적으로 충고 드릴 부분, 파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담을 만족하게 받고 계시고 박성진 법무사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법무사로서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있으시면서 과거에 처음 파산회생을 할 때 회사 빚을 5억을 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멈추려고 했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도움으로 파산 면책을 받게 된 이후 현재는 사회에 복귀해서 회사원으로 다니시는 분이 매년 안부 전화를 해오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서 오래오래 법무사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 법무사님들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이 법무사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이 글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는 코너입니다. 김병화 편집주간님께서 매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달에는 보통 임대차 계약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영구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사건에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에게 집행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는지에 관한 판례까지 총 6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져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무사 실무 강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의 김정규 법무사님께서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너무 풍부한 노하우와 서류를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의 결정에 따른 검찰 항고,
제한고, 재정 신청, 공수처 결정에 따른 내부적 이의 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정 신청, 특수사법경찰관 총 53개 직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교도소장 이런 사법경찰관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관련 서류와 사례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글을 기고해 주셨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형사 업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 9월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는데요. 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처럼 시원하고 행복한 소식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